아니 왜 총리께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기재부 총리가 바로 이런 답변을 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여당의 당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기재부 총리가 나와서 또 딴 얘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홍남기 부총리님. 예. 그 총리님께서 뭐 불협화음은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대하십시오. 예.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뭐 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 그 방역과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번 2020년에 그 외에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역시 그 방역에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성공하지 않고는 뭐 민생도 없고 또 경제 활성화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이면 됩니까? 그것만이면 됩니까? 예, 우선은 이제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의 민생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제 K-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 또 거기에 더해서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확충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로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민생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건가, 특히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기재부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총리께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기재부 총리가 바로 이런 답변을 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여당의 당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기재부 총리가 나와서 또 딴 얘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는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견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건강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견은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는데 그것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큰 싸움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비교만 하더라도 이번에 바이든 새 대통령이 22조 달러 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도 보면 국민 1인당 1,370만 원. 일본은 더해서 국민 1인당 1,960만 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꽤 했는데 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로서? 예. 이 부분은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사망자나 확진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의 깊이나 넓이가 다를 수 있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엄청나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또 손실보상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처방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OECD 20나라 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그걸 보면 13위입니다. 13위. 네. 13번째.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성장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게 OECD 20나라 중에 우리가 그래도 그중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재정 투입을 덜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7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위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판단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받고 있는 특히 영업 제한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또 프리랜서 등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허리를 좀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의 긴급성은 이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예, 총리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재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홍남기 부총리님. 예. 그 총리님께서 뭐 불협화음은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기재부총리로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 작년에 보니까는 OECD 42개국 중에 작년에 보니까는 재정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예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국가별의 공공부채를 보면은 전 세계 90조 달러. 이건 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늘어난 걸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일본은 워낙부터 공공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237%, 240% 올랐고,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 4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굉장히 양호한 수치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요. 여기까지 얘기하셨을 때 먼저 좀 답변을 해봐 주시죠. 예. 네. 예, 의원님 저희도 작년도에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60년 만에 59년 만에 1년에 4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 여력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네. 단순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 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뭐 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정 준칙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감사원장까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서서 얘기를 하던데요. 이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2009년에 재정 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채를 낮췄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2019년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60% 정도 낮췄는데 여기서 다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의원님 딱 제가 독일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 채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 4년간의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 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냐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준칙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까 봐 저희가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 4년 뒤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네. 위기 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강 장치를 갖다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은요,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거면 직접 지원과 대출 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재정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이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더 진중한 건가요? 예, 의원님 아까 선진국들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때 총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셧다운의 정도라든가 확진자 수혜 또는 피해라든가 성장 낙폭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도 있고 재정과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간 나라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만 보면 아까 총리님이 OECD 국가 중에서 13위라고 그랬는데요.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한 순위로 보면 7위입니다. 중상위거든요. 그거는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한 명에 대한 현금 지원 하나만 갖고 비교한다면 뭐 저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서울시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550만 명, 서울시에는 약 47만 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울시의 재무 구조를 다